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책자는 150세의 시대라는 책자입니다. 이 책은 2012년도에 출간된 책으로서 약 10년 전에 출간되었지만 요즘 대중장수 시대, 100세 시대라는 말이 많이 회자되고 있는 만큼 그 우리의 시대를 예측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어서 비록 10년 전에 출간된 책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금융업에서는 이미 100세 기대 수명을 겨냥한 상품들이 속속 증가하고 있고, 특히 거기에 따라서 우리나라 지금 금융권에서는 신탁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금융상품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의 생애 설계에 대한 관심의 증가, 또 국가정책에서 장수에 대한 대비하는 그런 정책들의 방향이 바뀌는 것이 현실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리는 150시대를 통해서 여러분들께서 대중장수 시대를 대비하는 해안을 가지시는 그런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먼저 이 책을 그 개요 및 저자인 소니아 애리슨을 소개하겠습니다. 저자인 소니아 애리슨은 미래학자이며 공학자로서 특이점 대학의 설립자이자 이사이며 퍼시픽 연구소의 시니어 펠로우이자 저널리스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CNN, LA타임스, 월스트리트 저널, US 투데이 등 다수의 방송과 지면에 출연하거나 칼럼을 게재해 새로운 학문 동향을 알리는데 분주하게 활동하고 있고 굉장히 유명한 저자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자는 이 책에서 저자가 가장 공들였던 것은 이제 우리가 말로만 150세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150세까지 사는 시대가 도래했다. 이것을 저자가 그냥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건강 수명혁명 시대의 산업, 경제, 의료, 재무, 종교, 가족, 기술 등의 분야에서 우리를 둘러싼 첨예한 변화를 짚어내서 그 내용을 소개하는 과학과 기술과 공학을 결합한 미래 보고서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약 10년 전에 이 책을 읽고 굉장히 저 나름대로는 물론 이 책을 맹신하는 건 아니지만 상당히 설득력 있고 내용이 좀 어렵게 되어 있지만 잘 짜여져 있어서 이 부분을 언젠가는 독자들에게 소개해야 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출간된 지 10년이 지난 이제야 제가 교환을 만들어서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 책은 크게 8개의 목차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챕터 1에서는 불멸의 꿈, 청춘의 샘을 찾아 나선 인류의 오랜 여정. 챕터 2에서는 장수의 테크놀로지, 과학과 기술은 어떻게 수명을 연장시켰는가. 챕터 3에서는 대자연의 힘, 너무나 오래 사는 시대에 자연은 버텨낼 것인가. 챕터 4에서는 장수의 두 얼굴, 더 오래 사는 것이 곧 더 나은 삶을 뜻하는가. 챕터 5에서는 가족의 변신, 다양한 형태의 가족, 그리고 삶의 변화. 챕터 6에서는 장수의 경제학, 얼마나 오래 일하고 얼마를 모아야 하는가. 챕터 7에서는 죽음과 죽음의 정복과 내색, 장수시대의 종교와 신앙. 챕터 8에서는 뉴 리더십, 더 오래 사는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주역들이라는 주제로 총 8개의 챕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 장부터 각 챕터별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다 모든 내용을 소개할 수 없고 제가 가장 느꼈던 인사이트를 느꼈던 그런 장면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챕터 1에서는 인간의 가장 꿈인 불멸의 꿈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100세만 살아도 우리는 장수인이라고 하면서 많이 축복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과거 성경의 역사를 보면은 우리 인류가 굉장히 오래 살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세 사람의 공통점을 여러분들이 굳이 이야기한다면 아담, 그 다음에 성경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고 주장하는 무드셀라, 그리고 노아의 방주에서 그 인류를 구한 노아.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여러분들이 아마 잘 아시겠지만 900세 이상 장수를 했다고 합니다. 지금 100세도 못 사는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정말 엄청나게 장수를 했던 거의 굉장히 대자연과 함께 한 1000년 정도 살았던 그런 삶이 있었는데 그럼 과연 현대인들은 왜 이렇게 성경에서 900세 이상 장수하던 시대에서 이렇게 짧게 판명하게 되었느냐. 그것을 종교학자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부도덕한 활동들과 그다음에 나쁜 습관 때문에 우리가 신호로부터 받았던 그런 그 장수의 DNA를 결코 지켜내지 못했다. 그게 다 맞는 말인지는 모르겠으나 아무튼 우리는 지금 불멸의 꿈을 갖고 있지만 현대인은 불멸의 지금 꿈을 우리는 누리지 못한다는 것을 보면 좀 아이러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불멸의 꿈을 위해서 과거에 우리 선조들 중에서 많은 분들은 불멸의 꿈을 위해서 뭐 불로초를 사했다 했던 진시황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청춘의 삶을 살았던 알렉산더라든지 또 노화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했던 프랜시스 베이컨 이런 분들의 한번 상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뒷장에서 제가 앞장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이 알렉산더 대왕, 그 다음에 진시황, 프랜시스 베이컨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제가 앞에서 잠깐 여러분들이 소개했던 것처럼 바로 이분들은 불로장생을 꿈꿨던 분들입니다. 자, 그러면 이분들이 정말로 불로장생을 했느냐? 아쉽게도 알렉산더 대왕은 32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요절을 하였고, 그 다음에 진시황은 물론 그 당시에는 굉장히 장수했지만 49세 때 사망을 했었고, 프랜시스 베이컨은 65세까지 나름대로 장수를 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불로장생을 하지는 못했다. 그래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것은 우리 그 성경 이래 모든 인류의 꿈이지만 실적으로 그 꿈을 우리는 다가가기에는 너무나 우리가 어려움에 의해서 인간의 삶은 유한하고 그리고 100세만 살아도 굉장히 축복을 받았다고 하는데 저자는 이제는 그 불멸의 꿈을 우리가 깰 수 있는 과학기술, 미래에 도달했다는 것을 이 책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150세 장수인이 가능할 것인가 이렇게 이걸 주장하는 학자들도 나오게 됐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좀 오래된 이야기입니다만 두 유명한 학자가 과연 인류가 앞으로 150세 장수라는 사람이 나올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해서 내기를 하게 됩니다. 그분들을 소개하면 첫 번째 학자는 오스테드라는 텍사스대 교수로서 진화론과 노화 연구를 접목한 석학으로서 150세 시대가 앞으로 가능하다. 이분은 강하게 이야기를 해서 2150년 이내에 앞으로 그러니까 100여 년 이내에 인류 역사상 150세를 사는 사람이 나올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기한 학자가 있었습니다. 자, 그분은 울산스키라는 일리노이대 교수로서 생물연구 통계학 개척자로서 150세 시대는 불가능하다. 인류는 구조상으로 자기 성장 속도 6배 120세 이상을 물리적으로 살 수가 없다. 생리적으로 살 수가 없다. 주장을 해서 결국 이 두 분들이 내기를 했습니다. 내기를 해서 현재 지금 펀드에 가입해서 150년 뒤에 그 결과를 마친 연구의 후손들이 가져가도록 되는데 그 금액이 예상되는 수익률을 약 8%로 감안한다면 복리로 계산했을 때 6천억 게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6천억을 번 세기 게임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누가 승자가 될지는 모르지만 저는 조심스럽게 오스테드 박사가 승자가 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예측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그래서 저는 150세 시대가 곧 열리게 될 것이다. 그 내용들을 이 책을 통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챕터에서는 이제 장수 테크놀로지라는 관점에서 접근합니다. 그러면서 인간 평균 수명이 증가되는 것을 쭉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기 8,000년 전에는 인류의 평균 수명이 10세였다고 합니다. 물론 이때는 영아 사망률이 워낙 높기 때문에 워낙 초기에 사망하고 예를 들어서 영양실 이런 걸로 사망하고 또 전쟁으로 사망자들이 많기 때문에 했지만 인류가 예를 들어서 평균 수명이 10살이니까 거의 지금 개나 고양이의 평균 수명밖에 안 됐다는 얘기죠. 그러다가 8,000년이 지나서 AD의 0년에 이르러서 그래서 우리가 평균 수명이 이제 2배가 되어서 20세가 되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산업혁명이 일어날 때쯤 돼서 이제 약 1900년이 흘러서 40세 전후가 되었고 21세기가 되어서 드디어 이제 인류가 이제 80세 시대에 들어서 앞으로 한 20년 뒤인 2040년이 되면은 90세, 그래서 이제 100세 시대가 열렸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지구상의 인류의 평균 수명의 증가라고 본다면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의 증가는 어떠했는지 뒷장에서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평균 수명은
1970년도에 남자가 58.7세, 여자가 65.8세. 지금 이 통계로 보면은 저는 50여 년 전에 이미 사망을 했어야 되는 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평균 수명이 약 한 62세에서 여기에는 2019년까지 나와 있습니다만 2021년 통계를 보면은 지금 83.5세로서 여자는 86.5세, 남자는 80.5세로서 이제 평균 수명이 이제 83.5세로 늘어날 만큼 우리나라 평균 수명이 지금 직전 한 50년 사이에 한 20년 정도 늘어날 만큼 급격히 빠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에는 약 평균 수명이 한 30세 정도였고 또 일제시대에도 40세 정도밖에 안 됐는데 우리가 근대화에 이르러서 급격하게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초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또 가장 지금 또 장수시대를 경험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급 변천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이 불과 약 100년 사이에 불과 이 짧은 기간에 일어나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생명을 우리 장수 테크놀로지, 장수 쉽게 말해서 이제 장수 기술이라는 거죠. 그래서 생명을 연장하기 위한 인류의 노력으로 보면은 노화가 시작되는 시기가 더 늦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60세가 되면은 우리가 인생을 한 번 돌았다 해서 회갑이라는 잔치가 있었는데 지금은 현재 65세 대부분이 1900년도 65세보다 훨씬 건강하고 만성질환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그것은 영양 섭취와 생활조건의 개선 그리고 의학기술의 발전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이 책에서 구체적으로 소개하는 내용이 나온다면 이제는 3D 프린팅을 통해서 인간의 예를 들어서 신장이나 폐나 이런 것들을 교체할 수 있고 또 인간과 가장 유사한 장기를 가지고 있는 돼지의 세포를 우리가 장기를 복제해서 앞으로 그 인간의 장기를 손상된 장기를 갈아 끼우면 훨씬 더 앞으로 평균 수명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지금은 신장 하나 예를 들어서 심장을 예를 들어서 장기를 그러니까 이식을 받는데 억대의 금액이 들어가지만 앞으로 이런 기술들이 활성화가 된다면 거의 한 500만 원 이내의 적은 비용을 한다면 이제 비용 때문에 아니면 또 이런 장기 이식의 어려움 때문에 삶을 포기한 사람들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앞으로 생명이 늘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윤리적인 문제가 있습니다만 충분히 가능한 이야기라고 봅니다. 또한 우리가 동물 중에 보면 도룡령처럼 도룡령은 자기 잘림부위가 다시 복원이 되는데 이런 것처럼 이제 우리가 화상이나 아니면 또 본인의 산재로 인해서 자기의 그 신체의 일정 부분이 손상이 됐을 때 이런 것들을 다시 복구하는 이런 기술들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연구되고 있고 또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줄기세포를 배양해서 세포 조직으로 질병과 장애를 치료할 수 있는 이런 새로운 기법들이 계속해서 개발되면서 이제 과거에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에 알고 있었던 의학기술과 지금 우리가 앞으로 만나게 될 의학기술의 내용이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상식으로 알고 있는 장수의 개념을 바꿔야 된다고 저자는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게놈 프로젝트일 겁니다. 자, 게놈 프로젝트라는 것은 인류의 유전자 정보 자체 약 30억 쌍의 유전자 지도를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비용이 비쌌습니다. 지금은 약 100만 원 정도, 100만 원 정도만 본인이 부담을 하면은 모든 사람이 자신의 유전자 지도를 통해서 내가 어떤 질병을 예방할 수 있고 어떤 그 유전자를 가지고 있고 이런 것에 따라서 본인의 취약점을 미리 개선할 수 있는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더라도 앞으로 장수혁명의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될 것이다. 저자는 강력하게 우리에게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의 결과로서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에 나이를 새로운 계산법으로 해야 된다. 우리는 보통 60세, 65세 이상이 되면 노년층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지금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60세 이상을 고령층 예를 들어서 하면서 예를 들어서 백신을 먼저 맞아야 되는 우대 대상으로 삼고 있는데 앞으로 100세 시대의 새로운 나이 계산법은 70%만 그 나이를 적용해야 된다. 그래서 예를 들면 60세는 약 40세, 42세, 70세는 49세, 80세는 56세. 물론 약간 극단적인 개념이긴 합니다만은 앞으로 이제 우리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연령의 개념을 완전히
뛰어넘는 새로운 개념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유엔에서는 이제 노년을 80세 이상으로 이미 지금 새롭게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제 우리가 내가 과거에 알고 있었던 물리적인 나이 아니면은 그 달력상의 나이를 우리가 새로운 개념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이 책에서는 강력하게 또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장에서는 대자연의 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자연의 힘으로서 먼저 이 대자연이 우리 과연 불어난 인구를 감당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인구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는데 2021년 기준에서 약 79억 명인데 곧 80억 명이 되겠죠. 그래서 2050년이 되면 92억 명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근거로는 전 세계 여성 출산율이 2019년 여성 1명당 2.2명으로 줄어들 걸로 추정해서 한 건데 이것은 이제 미래의 출산율에 따라서 뭐 어떻게 약간의 변수는 있습니다만 약 90억 명 정도로 앞으로 한 20여 년 뒤에 늘어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인구는 약 한 5,200만 명 정도가 좀 근사치에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 보시는 바와 같이 작년 기준 합계 출산율이 0.81명까지 떨어지게 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는 100년 이내에 굉장히 인구가 감소되는 지구상의 최초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보고서 아마 이런 내용들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나라를 제외한 대다수의 어떤 지금 개발도상국이라든지 이런 그 자원국가 이런 곳에서는 굉장히 인구가 늘어나게 되면서 이제 등장하는 문제가 바로 자원 고갈의 문제가 생겨납니다. 자, 인구가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과연 식량은 계속 조달이 될 것이며 아니면 에너지는 계속 조달이 될 것이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하게 되는데 이 책에서는 분명히 지금까지 우리가 산업혁명 또 기술혁명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위기를 헤쳐나갔듯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간이 필요로 하는 것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창안하기 때문에 자원고갈에 대해서는 크게 고민할 필요가 없다고 전하는 우리에게 또 일부 안심적인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자, 그러면서 대자연의 힘에서 가장 저자가 지금 고민하는 것은 바로 이 기후변화입니다.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게 이제 일부 그 잡지 나왔던 사진을 여러분들에게 요약한 건데 오히려 바이러스보다도 더 심각한 우리가 지금 2년 동안 지구를 뜨겁게 달궜던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훨씬 더 무서운 이렇게 기후변화 이 기후변화가 지구를 활활 타올라서 이제 지구를 살 수 없는 것으로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지금 많은 그 선진국에서는 2015년도 12월도 파리 기후회의에 의해서 우리가 이제 지구 온도를 우리가 산업혁명 이후에 지구 온도가 지금 한 1도 정도 올랐는데 앞으로 0.5도만 오르면 더 이상 지구는 이제 사람이 살 수 없는 굉장히 힘든 곳으로 되기 때문에 이 0.5도를 지켜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2050년까지 탄소를 줄여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지구 온난화 대책에 대해서 지금 선진국들 많은 세계 그 나라들이 협력하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지구 시계가 남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런 기후 변화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자 기후 변화에 왜 이런 문제가 확산되고 있냐? 저는 바로 이 뒤에서 여러분들이 보여드린 사진이 바로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지구의 허파는 바로 아마존입니다. 아마존은 지구의 가장 큰 허파인데 이 아마존이 계속해서 이렇게 인류의 자본주의의 탐욕 때문에 수많은 길이 뚫어지면서 지구의 허파가 잘려나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한 내용인지 제가 잠시 살펴보면은 2021년도 평균을 내보면 하루에 축구장 400개의 면적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축구장 4,000개가 없어진다고 합니다. 축구장 4,000개인데 이 4,000개면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이 400개 정도가 매일 없어지고 있어서 이렇게 가다 보면 이제 지구의 허파인 우리가 그 아마존이 없어지게 된다면 과연 지구의 푸르름, 지구의 우리가 원활한 그 환경의 그 완충지대가 없어지면 과연 지구가 지금처럼 살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는데 정말 우리가 앞으로라도 모든 지구인들이 힘을 모아서 이 대자연의 힘을 우리가 잘 지켜야 될 필요가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네 번째 챕터에서는 장수의 돌고래 해서 장수인간이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장수인간이 증가한다고 하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오래 살았던 사람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프랑스의 장깔망이라는 분인데 이분은 122세 6개월을 살고 사망을 했습니다. 현존하는 지금 그 장수인간은 일본에 계신 분인데 한 120세까지 생존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장수인간 하면은 100세 이상을 장수인간이라 하는데 실적으로 이웃나라 일본 같은 경우는 2016년도 통계를 보면 약 6만 6천 명 정도의 장수인간이 있는 거에 비해서 우리나라는 현재 3,500명 정도. 그래서 그런데 일본이나 일본인들의 이렇게 많은 장수인들의 물어보면은 이분들이 장수인을 부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많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내가 오래 살면 어떡하지 이런 것들에 대한 불안을 갖고 있더라. 그러니까 인간은 불로장생을 꿈꾸긴 하지만 막상 본인이 아무런 준비 없이 오래 사는 것에 대한 두려움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장수의 도를 해서 노화를 늦추고 인간을 더 오래 건강하게 살도록 돕는 것은 과연 잘하는 것일까 아니면 재앙의 시작일까 이런 의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노화에 맞서지 말아야 할 이유로서 카스와 맥키번이라는 학자의 주장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노화에 맞서지 말아야 될 이유는 세 가지가 있다. 첫째, 오래 살게 되면 흥미와 관심을 잃게 되고, 둘째, 진지함과 열망이 줄어들고, 셋째, 죽음이 인간 고유의 미덕과 도덕성을 장려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가 자연스럽게 좀 일정 부분 자연에 순응하면서 적당한 수명을 가지고 살다가 죽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저자는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의견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장수의 둘굴로서 바로 수명 양극화가 앞으로 벌어지게 됩니다. 돈 많고 이렇게 기술 혜택을 받은 사람은 150세까지 살 수 있지만 평균 수명이 100세를 또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훨씬 또 부족한 또 열악한 환경에 있는 사람들은 한 70세, 80세도 못 사는 이런 수명 양극화가 있어서 인간의 노노격차가 더 심해질 것이라는 이런 또 아이러니가 있는데 이제는 지금까지 소득격차,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직업격차 이런 것들이 있었고 자산격차가 있었는데 이제는 또 수명격차가 또 벌어지는 그런 사회가 될 것이라는 암울한 또 미래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수명 양극화가 과연 우리 인류에게 좋은 현상인지 이런 것들은 kom곰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째 장에서는 가족의 변신이라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가족의 변신을 이유로는 만원, 비혼, 딩크족, 노산, 이혼재혼을 이야기하는데 크게 두 가지만 소개해드리면 만혼이라는 것을 우리가 늦게 결혼한 걸 말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지금 평균을 보면은 2020년 기준 보면 남자는 약 33.4세, 여자는 30.6세에 결혼해서 첫 출산 한 3세 정도 하니까 굉장히 만혼으로 인해서 인생의 출발이 늦어지고 있다. 그만큼 가족이 옛날하고 달라졌다는 얘기죠. 또한 비혼이라고 해서 아예 생애 한 번도 결혼하지 않는 사람이 일본 같은 경우에 남자의 4분의 1, 여성의 6분의 1 정도가 현재 2020년 기준으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2035년이 되면 이런 것들을 따라잡을 만큼 또한 이렇게 비혼족이 늘어난다고 합니다. 또한 결혼하더라도 애를 낳지 않고 두 부부가 생활하는 딩크족이라든지 또 늦게 결혼해서 늦게 낳는 노산이라든지 또 늦게 결혼했지만 이혼이나 재혼이 이렇게 많아지는 이렇게 가족의 변신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 앞으로 또 150세 시대를 대비해야 된다고 저자는 우리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6번째 장에서는 장수의 경제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장수를 하게 되면 결국은 수명 연장을 하게 되면 그만큼 비용이 많이 들 것이다. 우리가 멀리 장거리 여행을 가게 되면 그만큼 기름값이 많이 들어가는 것처럼 돈 없는 노후 연장은 그 자체가 절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는 은퇴 파산, 노후 파산이란 이런 또 우리가 그런 뭔가 이런 이야기가 있는 것처럼 수명 연장이 과연 효율적인 것이냐는 고민하는 거죠. 그래서 수명 연장에 따른 어떤 비용의 문제를 저자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뒷장에서 잠시 소개해드리면 최근에 저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최근에 물론 금리가 조금 오르고 있습니다만 돈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노후 생활비가 없어서 허덕이는 분들이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장수의 경제학에 대해서 어떻게 대비해야 되느냐 그런 것을 또 저자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가 여러분들 72법칙이라고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과거 금리가 10%일 때는 약 7년만 지나면은 우리가 자산을 2배로 만들 수 있었지만 지금처럼 2%, 1%대에서는 자산을 늘리는데 거의 한 60년, 70년이 걸리고 2% 하더라도 30년이 걸리기 때문에 그만큼 노후를 대비하는데 저금리로 노후 자금이 절대적으로 증가하면서
장수라는 것이 결코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경제 불안으로 해서 더욱 힘들어질 것이라고 저자는 심각한 고민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당장 노년을 맞이하는 베이비 부모라든지 예비 베이비 부모도 충분히 고민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결국은 아무리 수명이 늘어나더라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장수는 굉장히 암울한 미래가 될 것이라고 저자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챕터에서는 죽음의 정복과 내세라고 해서 간단하게 이제 죽음의 정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종교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모든 종교에서는 죽음이 삶이라는 의미에 대해서는 종교관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기독교에서도 천당과 지옥 이런 얘기가 있고, 불교에서도 이승과 저승 이런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장수시대 앞으로 종교에서는 현실과 접점을 찾으면서 기존 종교가 진화하면서 죽음과 노화는 피할 수 있는 문제임을 피할 수 없는 문제임을 강조하고 자신을 이루고 즐거움을 누리는 삶이 궁극의 목표임을 설파하는 쪽으로 앞으로 종교들이 발전해야 된다. 이런 또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뉴 리더십, 이런 150세 시대에 뉴 리더십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힘을 모아야 말 그대로 생명을 위한 싸움에서 이제 인류가 승리할 수 있다고 저자는 이야기하면서 크게 3개 파트를 이야기합니다. 세일즈맨이라는 것은 건강장소의 공통된 사고방식을 사회적 밈을 퍼뜨리는 사람들을 말하고, 메이분이라는 계층은 데이터뱅크처럼 정보를 수집하고 소비하는 데 헌신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커넥터는 엄청난 인맥으로 중대한 사회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결국 저자는 장수혁명의 목표는 시간을 늘리는 데 있다. 결국은 시간이 늘어나면서 앞으로 우리가 살펴봤던 부와 건강과 행복의 가능성도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150세 시대를 너무 우리가 낙관도 비관도 하지 말고 충분히 대비해서 행복한 150세 시대를 살아가자는 말로 이 책을 마무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책을 아마 기회가 되시면 한번 사서 정독을 하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마 이 책을 제 동영상을 통해서만 여러분들 습득하더라도 충분히 이 책에서 저 소니아 에리슨이 주장하는 150세 시대의 현상과 미래에 대한 대비책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구독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